잠시 후 여러분은 에도 막부의 생활상과 일본의 개국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예전부터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을 에도 주위의 영주로 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자신을 지지한 세력은 에도에서 먼 지역의 영주로 삼습니다. 사스마와 조슈가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이곳은 훗날 에도 막부 타도에 앞장서는 지역이 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쇼군은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이라 불리는 영지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데 이러한 체제를 막번 체제라 부릅니다. 막부는 엄격한 법규와 산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산킨코타이 제도란 다이묘의 가족은 에도의 인질로 머무르고 다이묘는 1년마다 자신의 영지와 수도인 에도에서 번갈아가며 생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킨코타이의 행렬이 수백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이묘들은 재정이 악화되어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막번 체제는 봉건 체제임과 동시에 막부가 강한 권력을 갖는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 말합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들은 병농 분리를 통해 다이묘의 성에 있는 조카마치라 부르는 곳에 거주하였고 존인이라 불리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무사의 군사 및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병농 분리란 전국적인 토지 조사와 무기 몰수 등의 정책을 통해 무사와 농민, 존인의 신분을 고정한 정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 역시 분리하였고 이들 사이의 직업과 신분 이동도 금지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경부터는 포르투갈 등의 서양 상인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에도 막부는 교역의 공신력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주어 무역을 진흥시킵니다. 이를 가리켜 슈인장 무역이라 부르는데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마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에도 막부는 통치 이념에 어긋나는 사상인 크리스트교를 금지했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일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나가사키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데지마에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배운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과 같은 학문을 난학이라 합니다. 이러한 에도 시대에는 개간 사업으로 경지가 확대되고 농기구와 시비법 등이 개량되어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각지에서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막번 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상공업이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각지의 도시가 발달하자 존인들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력을 갖춘 대도시에 존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가부키, 우키요에 등 특유의 존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체제 유지를 위해 상하의 신분 질서와 예절을 숭상하는 성리학을 중시하였지만 양명학도 점차 성행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고대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국학운동이 펼쳐지는데 국학자들 가운데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후에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존왕양이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1853년 6월 평화롭게 문화를 발전시키던 일본에 내척의 검은 군함이 들이닥치면서 일본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오늘날의 중국, 당시의 청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 벌어진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배하자 막부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853년 6월 내척의 검은 군함이 일본에 들이닥칩니다.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 다른 서양 국가의 통상 요구는 거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찾아온 군함의 정체는 바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이었습니다.
1840년대 멕시코 전쟁에 참전했던 페리 제독은 일본을 목표로 세우고 포함 외교를 벌이며 개항을 요구합니다. 포함 외교란 강대국이 약소국에 군함을 끌고 와 대포 등을 들이밀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맺는 서구 열강들의 외교 방식을 말합니다. 1853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세운 지 250년이 되는 해였는데 당시 에도 시대는 이미 세기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재정은 매우 궁핍했고 사무라이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흉작이 이어지며 민생은 파탄이 납니다. 이러한 위기에 막부는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미국이 들이대는 강력한 군사력 앞에 쇄국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이듬해인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시모다와 하코다테의 입항을 허가받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뜻인데 다른 나라가 받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 조약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장을 잠식하려면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야 자유롭게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은 일본에서 미국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영사 재판권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관세 자주권과 영사 재판권을 얻어냈고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 등의 항구를 개항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막부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반발한 세력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결국 외국 상품의 수입과 금, 은의 유출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외세 배척 운동인 양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막부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부 타도에 이용하는데 1868년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이 주도해 막부를 폐지하고 메이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서양식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메이지 유신이라 부릅니다. 과연 일본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까요? 메이지 유신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본의 역사 4부에서 로빈의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